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권력의 한계와 통제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경찰권 발동의 미시적 요건부터 수사권 배분의 거시적인 헌법 쟁점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경찰권 발동, 즉 공권력이 행사되는 데에는 명확한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바로 위험인데요. 이 위험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손해입니다. 이는 공공의 안녕, 국민의 권리 또는 법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는 충분한 개연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중요할수록 요구되는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상황입니다.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확신이 아닌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사전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그 스케일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뉩니다. 먼저 구체적 위험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확정된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의 손해를 직접 예측하는 단일 예측의 구조를 가집니다. 주로 개별 경찰 처분이나 현장 개입의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죠. 반면 추상적 위험은 특정 행위나 상태를 일반화했을 때 도출되는 손해 개연성을 말합니다. 장래에 특정 사정이 발생하면 법익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중 예측의 구조를 가지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경찰 명령이나 입법적 규율의 요건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개괄적 수권 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인지 오류로 인해 법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외관상 위험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위험해 보였지만 사후에 위험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철사로 자기 차 문을 여는 사람을 절도로 오인한 경우인데 이는 경찰법상 정당한 개입으로 간주되어 적법합니다. 둘째, 오상 위험입니다. 이는 경찰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주관적 착각으로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영화 촬영장을 실제 살인 사건으로 오인한 사례가 해당하며 이는 위법한 개입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혐의입니다. 위험 가능성은 있지만 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익명의 폭파 협박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태 파악을 위한 예비적인 조사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 명시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조항을 경찰권 발동의 포괄적인 근거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수권조항 논쟁입니다. 허용 부정론의 입장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명확하고 개별적인 수권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유추 적용 및 제한적 긍정론은 위험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해 이 조항의 보충적인 적용을 인정하되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비례의 원칙하에 발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통제해야 한다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통제와 한계 논의 속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형사사법 구조의 큰 변화, 즉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검사에게 모든 수사 지휘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개정으로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즉 불송치권이 인정되며 전건송치주의가 폐지되었습니다. 고발인의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완전히 봉쇄되었죠. 이어서 2022년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와 경제범죄라는 2대 범죄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온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우리 헌법 체계와 구조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륙법계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의 권한 남용을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할 객관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헌법 제12조의 영장신청권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인한 인권 유린을 검사가 1차적으로 통제하도록 권한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수사 마이너스 속취의 통제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휘 체계의 혼란과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제 사슬은 사법경찰관, 검사, 법무부 장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즉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수사 지휘권 및 국회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지만 수사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단절되면서 공백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 책임을 지는 장관의 지휘 계통에 있어야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통해 대륙법계 국가들의 사법경찰 통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수사판사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여 사법경찰관은 소속된 사법기관의 지시에만 따르도록 함으로써 경찰 조직 내 상사의 부당한 관여를 막습니다. 독일의 경우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경찰 권력을 법치국가 원칙에 의해 통제하기 위해 검찰의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합니다. 이는 사실상 수사의 중점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두 나라 모두 검찰이나 사법기관을 통한 경찰 통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권력 분산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영국의 경우 과거 경찰 수사권 비대화의 폐해를 반성하며 1985년 왕립기소청, 즉 CPS를 창설했습니다. 기소 기준을 통해 검찰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강제성 있는 지휘와 통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견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검경 수사권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주민선거로 선출되는 지방검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제로 인해 지역 단위의 민주적 정당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선출된 권력이 경찰과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여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는 연방에 위임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인민에게 보류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중앙집권적 권력 팽창을 헌법적으로 통제합니다. 이는 컬렉터비, 데이 판례에서 연방의 주 공무원 과세 제한을, 해머비, 대건하트 판례에서는 연방 경찰권의 무분별한 경제 개입 제동을 통해 그 정신을 이어왔습니다. 비록 판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으나 국가의 경찰권과 강제력은 헌법이 부여한 명시적 통제 범위를 절대 넘을 수 없다는 핵심 철학은 형사사법 개혁의 필수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두 가지 핵심 기둥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둥은 실질적 자치경찰제의 확립입니다. 현재 무늬만 자치경찰인 제도를 벗어나 국가경찰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배분하여 중앙집권화된 무력과 수사권의 결합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둘째 기둥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국가수사본부 모델은 인사권과 예산권이 경찰청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독립적인 사법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을 행정경찰의 지휘선상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14만 명에 달하는 거대 경찰 조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의 박탈이 아닌 인사의 독립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최고사법평의회 모델을 통해 검사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정치 세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니플리테는 사법관 부동성 원칙처럼 철저히 독립성이 보장된 인사제도 덕분에 성역 없는 부패 수사가 가능했죠. 검찰의 비정치화는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하여 검찰이 진정한 법의 수호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역시 그 명암과 원칙적 자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평의회 권고안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한 기소 지휘만 서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지휘, 즉 사건을 덮는 지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장관 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지휘권의 본질은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최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외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권력의 정교한 통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위험에 대한 엄격한 법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일선 공권력은 막연한 개괄적 수권이 아닌 구체적 위험에 대한 비례의 원칙하에 엄격히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미시적 통제와 연결됩니다. 둘째, 민주적 통제 사슬의 복원입니다. 수사 권력은 선출된 권력과 사법적 통제 체계인 영장주의
검사의 객관 의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거시적인 구조적 통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과 독립의 조화입니다. 비대해진 경찰력의 실질적 자치경찰화와 검찰 인사의 철저한 독립만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적 제도를 통한 통제의 핵심이 됩니다.